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1년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2012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다사다난 그런 용어를 많이 써. 역시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 지난 최소한 상반기 6개월은 아마 유럽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우리 앞에는 2012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번 대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이 마련해 봤습니다. 서울경제 TV 토론에서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이제 다룰 문제가 글로벌 경제,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런 것들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 학계 또 연구소, 금융교에서 이렇게 골고루 나와주셨어요. 소개해 드리죠. 왼쪽부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죠.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이시도 하고요. 오종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른쪽에 대외경제정책연구조정실서 김흥종 실장님. 매우 추운 날씨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증권가에서 한번 나와주셨어요. 한화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아마 시각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먼저 토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는 유로존 위기,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중국. 각국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 2012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성이 12월 들어 더욱 구체화됐다고 밝혔고 OECD 등은 기존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위기의 진앙인 유럽은 국채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로존 안팎에서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에 대해선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선과 유럽 변수 등에 따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1년엔 이머징 마켓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기여했지만 2012년엔 선진국 경제권의 부진으로 예년만 못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은 경기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대내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도 녹록치 않다. OECD, KDI,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12년 경제 성장률을 3% 후반에서 4%대로 전망했고 기획재정부도 기존보다 목표치를 낮춰 3.7% 성장을 제시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임진년 세계 경제. 지금 각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기 부양책을 놓고 어느 때보다 고심하고 있는데 2012년 글로벌 경제. 예상되는 변수와 적절한 대응책은 과연 무엇인가? 센 스페셜. 2012년 주요국들의 경제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방향성을 점검해본다. 자,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상반기에는 그럭저럭 이렇게 넘어가는 것 싶더니 갑자기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졌었죠. 1년 내내 참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은 그런 한 해였었는데 먼저 한번 토론에 앞서가지고 작년 한 해 한번 경제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2011년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좀 크게 하는 큰 그림으로 한번 좀 규정을 좀 해주시죠. 크게 본다면 네. 이제 2009년도 경제가 안 좋아졌다가 2010년에 굉장히 회복이 됐었는데 그 회복되던 것이 2011년에 들어서는 유럽발 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금융위기 때문에 네. 하락세로 반전한 한 해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 실장님도 좀 크게 한번 작년을 좀 한번 규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 그 주춤거렸죠, 한마디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복세가 강한 회복세가 주춤거렸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파급된 것은 이제 하반기, 중반기 이후였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 위기가 계속 누적돼 왔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유럽 내부에서도 그 중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활발하다가 그것이 감속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돼 나가는 아주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최석원 센터장님 한번 조금 세계 경제 전체보다는 증시를 조금 한번 2011년도 증시를 한번 되돌아봐 주시죠. 네. 네, 2011년도 초까지는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일본의 대진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이후 잠깐 반짝 좀 회복을 하다가 한 8월 이후부터는 대단히 큰 폭의 증시 하락이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뭐 대체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는 그동안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돈을 많이 써왔던 게 이머징 마켓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오게 됐고 네. 또 선진국에서는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이제 경제의 추가적인 어떤 정책을 쓰는데 제약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 내내 좀 어려운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에는 특히 유럽에 의해 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일이 일비하는 그런 끊임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나중에 조금 프로그램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 주시겠지만은 어떻게 좀 내년에 좀 나아질까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 상반기까지는 뭐 여전히 힘든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정치 문제가 돼서 특히 내년같이 선거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그 어려운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대로 또 지원하는 나라는 지원하는 나라대로 상당한 이제 내부적인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도 당분간은 좀 유럽 문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2년 전망에 앞서가지고 2011년도 경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님, 그 지금 뭐 세계 여러 유수의 경제기관들, 뭐 IMF나 ECB,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지금 2012년도 경제 전망을 주로 이제 속속 내놓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별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 전망할 적에 뭐 상고 하저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 용어들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2012년도 어떤 패턴의 경제 성장이 될지를 한번 좀 크게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미없죠. 이 전망기와는 좀 재미없습니다. 2011년도에 그 전 세계가 한 3.8% 정도 성장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유로존이 붕괴한다든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가정을 배제하더라도 2012년도에는 한 3.5% 정도 성장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가고 네. 유럽 문제도 있고 미국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요. 뭐 상저하고 보통은 이제 상반기 중에는 2012년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제가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좀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뭐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후반기로 가면서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선진국은 성장세가 계속 둔화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시장국은 뭐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은 그래도 좀 견조한 성장세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 선진국들 간의 정책 공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공조의 힘을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워낙 안 좋아서 상저하고도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상저하저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아무 때라도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좀 보여야지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2012년도 경제도 뭐 우리가 주연으로 말하면 주연급이 결국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 참 큰일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한번 한 군데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 어쨌든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문제 핵심이 지금 유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쪽도 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유럽이 문제인데 국채 수익률은 뭐 여전히 들쑥날쑥하고요. 또 ECB의 역할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고 현재 유럽 사태, 현재 진행, 그 현재 상태를 한번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상태라는 것이 이제 지금 가끔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로 EU 정상회의에서 네. 재정 통합 얘기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것 싶어 주가가 반등하다가 또 이제 하락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그 ECB에서 그 돈을 많이 공급하니까 또 뭐 좀 좋아지는가 싶다가 또 다음날 또 반락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기 전까지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태리가 이태리가 2011년 초 정도에 잘못하면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프랑스 신용 강등도 바로 제기되고 해서 지금 2011년, 12년 상반기가 유럽을 봐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모든 세계경제 전망 기관들이 다른 나라는 다 하겨도 2011년보다는 2012년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전망했는데 유로존만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을 우리 오 교수님이 이태리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를 특히 짚어주셨는데 최 센터장님 지금 만약에 프랑스 신용 등급이 지금 강등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이렇게 되면은 유럽 금융 안정기금 우리가 EFSF라고 그러죠. 거기가 연계돼가지고 이게 파장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물론 이거 우리가 크게 지금 보는 그림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이 문제는 조금 뭐 지엽적인 문제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 시에 이런 그 도미노 파장 이런 걸 일단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채권 시장 좀 그러고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EFSF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결국은 그 각국이 돈을 내서 이제 모아놓은 그런 기금인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고 재원을 조달하려면 결국은 그 EFSF에 돈을 낸 국가들의 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이제 적절한 규모의 돈이 조달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 그러면 EFSF가 돈을 조달할 때 신용등급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은 프랑스가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유럽에서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제외한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각 지역으로 신용등급 강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 시장이 이제 안전한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던 국가들도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이러면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날인가요? 피치가 그 유럽 재정안정기금 아까 그 EFSF가 트리플 A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프랑스의 소위 그 트리플 A 등급의 여에 달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실장님, 뭐 유로권 국내 최고의 유로권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유럽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아무튼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지금 뭐 플럭추에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최악이라면 아무튼 유로존 붕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럴 네, 가능성을 그렇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이 참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를 골탕 먹이고 있는 이 유럽 해법이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유로존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역내 불균형입니다. 네. 역내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역내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독자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을 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간 누적이 되었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초 같은 경우 보면은 각 국가 특히 취약한 국가들의 국채가 만기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2월, 3월, 4월에 몰려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이제 그것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역내 불일치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가장 간단한 건 유로존이 해체되는 것이고요. 근데 유로존이 해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재정 부문에서 원활하게 국가 간 재정 이동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재정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 한 국가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유로존이 붕괴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재정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2012년을 운영해 나가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ECB 같은 경우나 독일이나 ECB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의 위치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ECB는 채권을 좀 더 과감하게 인수를 하고 그리고 돈을 더 과감하게 풀고요. 마치 다른 중앙은행 같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같이 그리고 독일은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독일은 돈을 더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로존의 최대 수혜국은 스페인도 아니고 아일랜드도 아니고 독일입니다. 네. 독일이 최대 수혜국이기 때문에 독일은 돈을 더 내야 되고 낼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독일이 결심하면은 뭐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로 봐도 됩니까? 예, 근데 저는 좀 참 안타까운 것은 독일 지도자들은 독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나라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기 산동성이 있어요. 중국 산동성.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토지를 쓰고 중국의 노동자를 이용하는데 법규, 분쟁 해결 이런 건 전부 다 우리나라식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를 써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다 해결하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독일이 중부 유럽 국가들 생산 기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중부 유럽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돈을 더 내고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2년 봄에 이태리의 그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태리 사정은 국채를 돌아오는 만기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 보유액도 없고 그렇죠. 해서. 그러면 이제 신규 발행 그렇다고 해서 유럽 그 채권 시장에서 신규 발행도 안 되고요. 차원 발행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태리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신용 강등이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랑스 신용 강등 얘기가 나오면은 독일도 앉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와 독일 간의 큰 대립은 뭐냐면 프랑스는 22가 현재 지금 돈만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위기국 국채를 매입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일은 또 무슨 얘기냐? 22가 원래는 현재 법상으로는 그 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이후 집행위원회에서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주면은 그 대신 지금처럼 남유럽 국가들이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가해야 되니까 재정 주권을 EU 집행위원회에 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타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12년 봄에 이태리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압박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어떤 대타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것에 타입이 안 되면은 지금 김 실장님 말씀대로 유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요. 만약 그것이 대타입이 이루어져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주권을 EU 집행위원회에다가 이양하는 대신에 독일이 21로 하여금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허용 조치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새로운 모멘텀이 주어질 거고요. 한 가지 남은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정치 리더십이 네. 재정 주권을 넘겨줄 만큼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아까 김 시장님 말씀대로 독일에서는 22가 채권을 발행해서 남유럽 채권을 매입해주면 결국은 돈을 많이 푸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한 2, 3년 뒤에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건데 독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최종 남은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대타협이 있건 없건 간에 대타협이 있다 할지라도 막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국 직전까지 갈 겁니다. 이태리는 뭐 구제금융 신청하고 뭐 어느 나라 프랑스는 뭐 신용 강등되고 뭐 이런 그런 혼란을 겪은 다음에야 타협이 있지 그 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예를 보면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사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판까지 가야지 뭐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한번 크게 출렁일 거다. 예, 그거는 출렁이긴 출렁일 거다. 그래서 타협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뭐 그 유럽 문제 지금 뭐 가장 큰 현안인데 지금 김 시장님 말씀해 주신 그 영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실마리를 잡느냐 금년 상반기로 하여튼 좀 주의 깊게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유럽 얘기만 뭐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좀 얘기를 돌리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 하반기에 참 이게 미국 유럽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조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미국이 나아지는 듯해 보여요. 최근도 봐서 그렇죠. 제조업 쪽하고 고용 뭐 이런 지수들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나마 어떤 뭐 희망의 실마리 같은 거를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 교수님 먼저 어떻게 뭐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말에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택 경기하고 이제 고용인데요.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지수도 좋아졌죠. 그래서 맞아요. 좀 회복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뭐 하락하든 하락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이제 9.몇 프로 성장률이 실업률이 8.6%로 11월 달 2011년 11월 달에 나빠지는 속도가 좀 늦춰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간 것이 이제 소비가 2011년 3, 4분기 GDP 추계 결과 소비 증가율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주택 경기 주택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고용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만 아직 민간들의 그 소비를 회복시킬 만큼은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보다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좀 이제 주춤해진 상태다 네. 이렇게 보여져서 2011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그 주택 경기와 고용 사정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다음에 그 GDP에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느냐 여부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2011년도에 합의를 못 본 그 재정 적자 감축안 여야 간에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것을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합의를 못 본다 그러면 미국 신용등 강등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여야 간에 재정 긴축안에 관해서 합의를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이렇다 할 시그널이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문제점도 좀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최상무님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미국 경제가 조금 요즘 뭐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주로 이제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정적으로 우려되는 점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좀 첨언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나은 상태라고 네. 볼 수 있고요. 2012년도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금융위기가 지난 이후에 벌써 이제 한 3년이 지나면서 미국 가계의 딜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더 저축을 하고 소비를 덜하게 하는 패턴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 했던 일은 그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이 딜레버리징을 해야 될 이유들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점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조금은 회복시키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게 사실 유럽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 각 국채들이 그 일종의 CDS 거래로 또 엮여 있는 게 있는데 이제 CDS 거래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유럽 국채를 사면서 예를 들면 그리스 국채를 사면서 일종의 보호를 받기 위한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건데 대부분 그걸 판 금융기관들이 미국계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보험금 지급과 같은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그 이른바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잘 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이제 그 우려들 더해서 미국 경제도 조금 더 이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 유럽하고 물려 있는 부분 쪽에서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네, 지적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죠. 이머징 마켓도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미국, 유럽과 함께 우리 이제 최대 경제 수요국이죠. 그 중국부터 우선 좀 최 센터장님한테 좀 여쭙게요. 전 세계 경제의 지금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죠. 경착륙 우려 이거 우리한테 가장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경착륙 우려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경제 내년 2012년도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중국은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11년 중에 올라가는 바람에 뭔가 좀 이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상황이죠. 특히나 연안 지역은 이미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소비가 또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지방 재정 문제인데 이 역시도 상당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현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1년 4사분기부터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를 반영해서 중국의 정책도 표면적으로는 긴축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준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 공급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그 내륙 지방의 성장성을 키우는 거죠. 이미 연안 지방은 그 생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성장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현재 내륙 지방은 1인당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거를 제한하는 요인이 물가였는데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착륙이 될 확률보다는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대체로 한 8% 중후반 정도로 보는데 성장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긴축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나타나는 좀 경기 회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 교수님, 그 어쨌든 중국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게 소위 적극적 재정 정책, 안정적인 통화, 그다음에 내수 지금 말씀하신 내수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시장이 기대했던 뭡니까 긴축 완화가 아닌 지금 신중한 통화 정책 쪽이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이 주는 글로벌 시장에 주는 영향 같은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2011년 12월 14일에 있었던 이제 중앙경제정책 공작회의라고 하는 네. 데서 거기서 이제 큰 대강의 그 정책 방향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완화가 아니고 이제 2011년 11월 달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왜냐하면 2011년 내내 3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리고 지준율을 올렸는데 2011년 11월 14일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네. 완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12월 달에 개최된 중앙경제정책공작회의에서 신중한 정책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네. 그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은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긴축을 했으면 한 7%까지 하락하지 않겠니 성장률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화하면 이제 집값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안정적인 중간 수준의 통화정책 공급을 하겠다 함으로써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고 경착륙을 하지 않고 한 8%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은 그 투자율이 GDP의 투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4%인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수출을 했거든요. 중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특별한 것 중 하나가 GDP에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30.6%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그게 되게 한 60에서 7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12차 5개년 경제 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투자와 수출과 더불어서 소비를 진작에 해서 성장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중국 이제는 좀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내수를 확장하면서 한 8%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인 우리가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경착륙 간다면 정말 큰일인데 그러죠. 막 중국의 저런 정책을 보니까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다 뭐 중국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두지 않고 내수 확대에 대한 효과, 뭐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게 간다는 말씀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중국 김 실장님 중국 외 신흥국들도 지금 선진국들 유럽이나 무슨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죠. 그동안에 브릭스 같은 쪽이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유럽 특히 유럽이 망가지면서 이제 유럽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무슨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도 뭐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진국적 위기가 정말 그 개발도 신흥국으로 전이가 돼서 큰 영향을 줄 건지 뭐 어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신흥 거대 개도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선진국 경제와 국제 원자재 가격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인도나 뭐 이제 같은 인도는 좀 다르죠. 인도는 이제 그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생산 그 네트워크 안에 현재 들어와 있으면서 한 7%대 그 견조한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서 2012년도에서도 결국은 7%대 그 성장률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서 그 소비와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율이 내년에도 2012년도에도 계속 그것이 그 유지될 것이라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인도 이외의 그 다른 나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그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2012년도에 그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유럽의 경제가 침체되고 미국이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는 데에 비해서는 올해 보면은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됐습니다. 그 높은 수준을 유지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흥 개도국에서 수요가 컸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신흥 개도국의 수요가 2012년도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착륙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나라들의 문제는 지금 결국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함으로 해서 경기를 급냉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2012년도에 이들 국가에 있어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자재 수요가 뭐 이렇게 선진국에서 받은 어떤 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큼도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줘서 그렇죠? 네. 그렇게 큰 뭐 그 요동을 치거나 급락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원자재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세기 때와 이제 2000년대 이후의 변화는요. 20세기 때는 원자재 가격의 결국이 거의 뭐 선진국 경기하고 거의 연동이 맞물려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 깨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 거대 개도국의 꾸준한 수요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국 선진국 경제는 더 힘들어진 것이죠. 경기는 나빠지는데 원자재 가격은 뭐 그대로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쭉 한번 미국, 중국, 뭐 유럽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그래도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고생은 좀 되겠지만 말이죠. 우리 경제를 한번 조금 여기서 한번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아무튼 대외 의존도가 워낙 우리나라 높기 때문에 2011년도 대기업들은 물론 괜찮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죠. 막판에 뭐 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예년에 비해서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OECD나 무슨 뭐 KDI 이런 국내외 연구소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내놓는 거 보면은 되게 3% 후반에서 4%대까지 얘기를 하지요. 또 정부도 지금 한 3.7% 정도 성장을 예견하고 있는데, 자, 오 교수님, 2012년 국내 경제 성장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2012년의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안정되고 네.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실은 정부에서 5%라고 5% 희망사항이 섞이는 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한 3.8%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물가도 비교적 뭐 높았지만 그런대로 뭐 4%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상당히 한 250억 불 정도의 흑자를 유지해서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2011년에 좀 안 좋아졌는데요. 2012년에는 성장률이 그보다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뭐 국내 경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될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 같은 거는 뭐 참 큰 문제인데 2012년도 대외 경제 여건에서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대외 경제 여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거에 맞물린 우리 경제에 한번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일단 2012년도 한국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 할까요? 화두라 할까요? 네. 결국 안정적 관리, 바로 이런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도 대외 경제 여건 변동성 더 크게 될 확률이 높죠. 뭐 유럽 문제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관련해서도 또 뭐 어떤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부채라든가 그런 가계부채나 뭐 공기업 부채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면은 부채 자체가 어떤 갑자기 폭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터지지 않는 한 사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이걸 갖다 줄이기 위한 그 정부의 의지 표명이 계속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여건이 안 좋고 그리고 국내 여건도 특별히 더 좋아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뭐 약간 좀 떨어지거나 한 그 정도 선에서 관리하면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 경제는 한번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글로벌 경제 얘기를 주로 좀 하고요. 거기에 맞물린 부분 국내 경제를 지금 좀 짚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국내 경제를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전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짚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최 센터장님 지금 글로벌 경제하고 맞물려서 아무래도 국내 경제 쪽에서 맞물린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되게 환율이죠. 네.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거 그런 흐름 그 부분을 좀 국한해서 채권 시장하고 환율 부분을 조금 전망을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은 당초 저희들 경상수지 흑자 폭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유입이 많아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유럽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의 달러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느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체로 저희가 1,05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150원대로 한 100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하반기 때 조금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하면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한 1,050원대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쪽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 1년 내내 참 저금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게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은 결국 그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나 유로 유동성 같은 그 선진국들의 유동성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또 성장도 좀 높아 보이는 안정적인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을 급격하게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지 않는 한은 그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결국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여전히 한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좀 보려고 하시겠지만 그 이자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이익 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 교수님, 2012년도 우리 경제 최근 몇 년 계속 그래 왔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FTA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FTA가 이제 조만간 발효가 되겠죠. 지금 국회에서 뭐 계류 중이라서 이제 한 번 더 진통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FTA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런 뭐 추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뭐 워낙 공격적으로 수출을 뭐 지금 그 십수년 동안 공격적인 수출을 해왔고 그래도 남아있는 시장들이 아직 좀 있단 말이에요. 한번 2012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뭐 이미 뚫은 시장 말고 좀 새롭게 좀 개척해야 될 분야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일본 쪽으로 많이 하고 또 동남아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선진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해서 신흥 시장국을 좀 공략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국보다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이제 그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 현재 우리가 동남아가 현재 우리가 약 한 14% 정도 되거든요. 이걸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아시안 FTA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동남아는 이제 자원 개발 수입도 되고 특히 이제 그 체제 전환국, 예컨대 캄보디아, 미얀마 뭐 등등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시장을 좀 확대하고 개척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남아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면에서 우리가 외화 확보할 때 그 이슬람 채권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동남아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점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서 조금 한번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김 실장님 아무래도 지금 유럽이 너무 불안하니까는 그 유럽은행들이 최근에 그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구 노력 하고 있죠. 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본격화되면은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유럽계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유럽 어떻게 그걸 나가는 걸 뭐 막을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2년 동안 유럽계 자금들은 그 유럽 위기가 나게 되면 또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지금 한 3달 정도 주기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그리스의 그 채권 연장 같은 그러한 정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경제가 이미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유럽권 붕괴라든가 하는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나가는 자금을 갖다가 뭐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라리 그 어떤 시장 규모를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그 자금권 활용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국내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근원적 문제, 바닥 잘 다지는 문제 같은 걸 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토론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이제 2011년도에 그 있었던 월가 시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 양극화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단초가 됐겠죠. 2012년도에도 어떤 이런 흐름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또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우리 최 센터장님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근저에 깔린 부분은 그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양극화가 생겼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 소득 중에서 탑 10%의 소득이 이미 이 대공황 때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근처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위라든가 이런 거 연결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금융 규제나 이런 쪽으로 네. 계속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 레버리지가 너무나 많은 수준으로 높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서 계속 정책을 하다 보면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정책들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리고 월가 시위나 그런 것은 물론 이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촉발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저에는 결국 그 확대된 소득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결국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일자리 창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그러죠. 포용적인 성장,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갈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예, 이것이 어떤 사회의 공공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남겨놨던 부분이 주식시장 부분인데 우리 최 센터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2012년도 뭐 사실 참 이게 지수 전망이라는 게 좀 그래요. 좀 그런데 각 기관들마다 차이가 너무 크고 심지어 6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뭐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60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2012년도 세계 증시 또 특별히 우리나라 증시 좀 전망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죠. 네,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맞습니다. 특히나 유럽 문제 같은 것들이 이 상당 부분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네. 정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점이라든지 또 그거로부터 이제 안게 될 금융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 또 남아 있는 게 올해 그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의 총액을 대략 100조 이상으로 전망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4, 4분기가 지나면서 대체로 한 90조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2,200, 뭐 300, 400 이렇게 간다고 전망을 했다가 그걸 떨어뜨려서 1,700에서 1,900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그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결국은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인데 상반기 중에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유럽의 문제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단지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거는 건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록 이제 유럽은 나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이익이 좀 늘면서 전체적인 주가 수준이 좀 올라가는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대략 한 100조 정도는 우리나라가 다시 그 이익을 내고 그거에 맞는 주가의 밴드라는 건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기만 한다 그러면 한 1,900에서 한 2,200 사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주가의 어떤 상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조금 초반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하면서 상황을 좀 보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시장 여름을 하다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자 우리 오늘 세 분 결국은 2011년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지어진다면 재정 문제인데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어떻게 또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필요한 어떤 정책적 과제 또 우리가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부한테 바라고 싶은 말이랄까 그런 거를 좀 마무리를 좀 1분씩만 좀 줘주시죠. 오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이제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성장보다는 이제 좀 과도한 복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그 제한된 재원을 성장 투자 쪽에 재정을 좀 활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 투자를 좀 해서 성장도 하면서 지수가 증대돼서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에 대해서 성장 투자보다는 복지 투자에 늘리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2012년도에는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전략 방향, 정책 방향도 중국과 유사하게 내수를 좀 부양하는 방향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좀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관리들이 비록 선거나 이런 어떤 데 따른 그 부양 욕구들이 있겠지만 이런 걸 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금융 규제가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리 확산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성장성, 특히 이제 내수 부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은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안정된 상황에서 금융은 조금 더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님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앞에서 사회자께서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부가 각국 정부가 다 이러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2012년도에 우리 앞에서 있었던 G20이라든가 그밖에 WTO에서 또는 OECD 많은 그런 국제 협력이 있고 아세안도 있고 아세안 플러스 3가 있고요. 이러한 많은 국제 공조,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진지한 토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2012년 그야말로 참 또 한 번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물론 먼저 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김정은 체제의 북한 리스크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이 큰 어느 해보다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유럽 문제 얘기 나온 것처럼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요. 또 양극화로 대변되는 이런 어떤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이 세계 경제 패턴을 또 흔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단단하게 대처하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